자, 그래가지고 보자. 노정기. 이육사 거지? 노정이라는 건 뭐야? 이제 길 노자에다가 여정, 그래가지고 길을 떠나는 과정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결국엔 살아온 인생에 대한 거지. 노정이라는 게 길을 와온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인생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형식으로 쓴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게 오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랑 같이 짜그리로서 들어가 있던가 그럴 거야. 그것도 이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제 회상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은 이육사니까 일단은 뭐야?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하겠지.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목숨은 깨어진 뱃조각처럼 어때? 바다에 깨어진 뱃조각들이 막 떠다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이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마음이 부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황폐화된 어촌보다도 어설픈 게 삶이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은 뭐야? 이제 포로 된 도시지, 배에다는 도처럼 달아매었다라는 건 뭐야? 배의 도시 이제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배를 갈 때 여기저기 이제 펄럭이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펄럭이면서 살아왔다는 거지. 그래서 화자는 지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삶을 뭐에 빗대어가지고 어촌이라던가 아니면 포범, 뱃조각 이런 것처럼 표현을 했지. 화자 표면에 나오니 근데 나는 붙어왔다라고 표현했지. 맨 마지막 내는 거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화자는 나인데 자신의 성찰하고 있지. 청자는 따로 없지. 독일체고 백체고. 바라보는 대상은 이제 자신의 삶인데 지나온 삶. 지나온 삶에 대해서 뭐에 빗대? 거기에 보면 뭐 뱃조각이라던가 어촌 아니면 포범 도시지 이런 것들에 떼가지고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온 거지. 이 삶 자체가 방향에 딱 정해서 보인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다는 것만 남들과 대비되지. 나의 지나온 삶은 남의 삶과 대비돼.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와 같이, 이제 중국 배지 정크성과 같이 소금의 절고 조소에 부풀어 올랐다. 자, 이거는 어때? 밀항하는 것 자체는 뭔가 희망보다는 약간 불안감과 이제 이런 거잖아. 이제 불안감과 시련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지. 소금에 절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크에 빗대었지, 자신의 삶에도. 이거는 불안하고 시련이 있는, 밀항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네들은 어때? 이 세 가지는 어떤 뭔가 여기저기 휩쓸려오는 항상 흐릿한 밤에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고난과 시련이 계속됐지.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 구경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도 절대. 남십자성은 뭐겠어? 희망인데 희망이 없는, 산호도 없는, 뭔가 긍정적인 것이 없는 그런 어때? 태풍과 싸워가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지나온 삶 자체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거지. 그리고 희망은 없지. 산호나 남십자성.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쭉 비유적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지.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의 한숨에 기어오르며. 자, 그리운 지평선이라는 거는 뭐야? 뭔가 자기가 바라는 것이지. 그 영혼을 이루기 위해서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였었다. 자,
시궁치는 거기 보면 더러운 말이 이제 그 끝이는 더러운 물이 빠지는 시궁, 이제 시궁창 거기에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오여쌌다라는 거는 뭐야? 기어오르면 발목을 오여쌌으니까 내가 뭔가 영어를 위해 노력하면 나 현실이 어때? 나를 잡아 끄는 거지.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을 추구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현실이 그거를 발목을 에워싸 구속하는 거지. 그래서 새벽녘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냐 다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먼 항구에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거미처럼 이제 살아왔다라는 거지. 자신의 삶을 또 거미에 빗대었지. 그래서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는 어때? 뭔가 이제 화자의 모습인 건데 뭔가 물에 젖어 있는 거잖아.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한 거지.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지. 정서는 성찰.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 이런 거지. 그래서 주제는 고달프게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 혹은 회고지. 과거를 회상하는 걸 회고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고난 시련은 사실은 뭐를 위해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독립을 위한 노력에서 나타났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지. 외적 관점 주면은 이 작가는 독립운동가니까.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자. 질투는 나의 힘. 화자는 나지. 이제 자신의 이제 젊은 날을 성찰하고 있지. 청자는 거기 보면 따로 없으니까 독백치, 고백치. 바라보는 대상은 이게 나인데 나는 어때? 이제 질투. 질투가 많은 이지. 여기에 대한 정서는 반성인데 이런 나의 질투가 많은 나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성찰하는 형태로 썼어. 그래서 주제는 젊은 날의 어떤 방황과 범민은 고뇌지. 반성을 나타내시지. 자, 이 시의 내용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뭐라고? 나의 생은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라는 글을 써서 어디에 끼워두겠다는 거야? 책갈피에 끼워두면은 미래의 내가 그걸 보고서 현재의 나를 어때? 성찰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두 줄이 첫 번째에 나오는 그 책갈피에 종이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쓰여있는 글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미래의 이글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지.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니 뭐라고 써있는 거야?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라는 종이를 떨어뜨릴 거라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구나. 그때 이제 미래에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공장, 이건 말 갈등을 상징해.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았구나. 내적인 어떤 힘겨움 이런 것들이.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어리석게도 또 이런 것도 또 기록해놨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구름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방황하는 걸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고 나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어서 저녁 거리마다 물구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청춘은 뭐야? 젊은 날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청춘인데 그 청춘의 가치를 모르고 어때? 신기하게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기만 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기만 하고 또 어때? 이제 방황하고 다녔다는 거지.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젊을 때는 어때? 나는 질투뿐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글을 써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내가 성찰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 짧은 글에 남겨둔다. 이 내용은 어때? 앞에 다시 이어지는 내용인 거지. 특히 그래서 자신의 젊은 날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는 시야. 자, 또 다음으로 또 가보자. 오라디오 가까운 한국에서 23페이지. 자, 오라디오는 블라디보스톡이지. 블라디보스톡 가까운 항구에서 화자는 나인데 청자는 따로 없지. 아니, 거기 청자가 있긴 해. 뭐라도 나와 사실. 그 뒤에 보면은 어린 기억의 새야라고 표현하긴 하잖아. 근데 이거 청자야? 사실은 아니지. 이건 그냥 자기 자신의 내면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도구체에 가깝지. 바라보는 대상은 자, 고향에 대한 거지. 원래는 이제 어때? 오라디오에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고향을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현재 상황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이 상황은 어디야? 오라디오 가까운 한국인 거지. 여기가 이제 공간적 배경인 거지.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이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곳이지. 바다가 얼어서.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국에 왔는데 바다가 얼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지. 바다가 얼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과거에 대한 회상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 근데 이 그리움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제의식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돌아갈 수 없는 절망감이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삽자에게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 그눈밤이 얄궂은 손을 누가 흔드는 거야? 밤이 흔드니까 의인화돼 있지. 그래서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입으로 왔다. 오라디오 가까운 항구로 온 거지. 불타는 소원은 뭐야?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소원인 거지. 그러니까 개 짖는 소리 듣고 있다가 보니까 고향이 떠올라서 밤에 어때? 이제 항구에 온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찔레는 이제 작은 장미지, 토종 장미인데 이건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없었대도, 지나온 삶에 희망조차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 표범이지. 화자를 이제 상징하는 거지. 아까는 뭐가 비슷해. 예를 들면 지수는 나의 힘에서는 이제 구름 밑에 떠돌아다니는 개라던가, 그리고 노정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 거미 같은 게 이거랑 이제 비슷한 소재지. 아롱범은 자욱자욱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가는 음성 상징어지. 그 뉘우칠 줄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즉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내가 힘겹게 살아왔지만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는 않았어. 철없는 루이, 고수머리, 이제 곱슬머리를 어루만지며 우라지오, 블라디보스톡의 이야기를 채던 말이면 이건 뭐야? 과거에는 내가 어린 시절에는 블라디보스톡을 동경했는데 지금은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땅에 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이야기를 듣고 싶던 밤이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 러시아 얘기를 해줬다는 거고,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서투른 마우제말, 이제 러시아 사람들 말도 들려주셨지.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롱조롱 귀 밝히는 누이가 잠들 때까지, 등불이 깜빡깜빡 절로 눈을 감을 때까지 점점 이제 가고 싶어가는 거지. 다시 내게로 헤어든, 다시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 철어머지다. 과거 추억을 회상하는 거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 모두를 살뜰이다. 그 추억들을 모두 떠올렸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비성스럽다. 긍정적인 인식이지. 그 기억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기억의 새는 성자가 아니라 자신 화자의 그 추억들인 거지.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이거는 마음껏 회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톡 가까운 항구에 왔는데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지난 삶에 대해서 어때? 후회하지는 않아. 그리고 과거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니까 나는 블라디보스톡을 동경을 했었네 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누이와 같이 있었던 때를 회상을 해. 그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왜 다 얼은 거지? 부두의 호조시선 나는 맵비둘기 아니고만, 맵비둘기는 객관적 상가물이라고 그래. 왜?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못 돌아가지만 맵비둘기는 돌아갈 수 있지, 알아서. 그래서 나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투영한 객관적 상가물이지. 나와 대비되는 처지. 알고 싶어 머리 위에 어순풀에 그려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근데 어때? 얼음이 얼어서 돌아갈 수 없는 거지. 등대는 나와 동일시하는 대상이지. 맵비둘기와 대비되지. 맵비둘기는 나와 대비되는 대상이고 등대는 나와 동일시되는. 왜? 등대는 여기에 멈춰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지. 얘도 서로 속삭일 수 없는 동정상련이야. 등대와 나는 시간에 잠기고 밤을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 얄팍한 꿈은 뭐겠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꿈을 계속 이제 꾸게 한다는 거지. 아까 밤에 고향이 문득 그리워서 항구에 온 거잖아. 근데 밤은 계속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떠올리게 만드는데 어때?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가보도 못할 우라지오. 그래서 절망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됐니? 그 다음에 32페이지 백사진. 자, 흑백 사진은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지. 이 화자는 나인데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지. 성장은 거기 보면은 미로나무라고 나오지. 미로나무야라고 통법으로 불러. 그래서 이 부분은 뭐야? 일부 대화체인데 사실은 독백체 부분도 있지. 과거에 대한 회상 부분은 일부는 독백체야. 두 가지 속성이 같이 나타나. 말을 거는 것 같은 것과 과거를 회상하는. 이 부분 회상 부분은 독백체에 가깝지. 바라보는 대상은 어린 시절인데 이 어린 시절을 뭐를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미로나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떠오르는 것이. 그래서 정서는 회상, 그리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물론 이 어린 시절이 항상 부유하진 않았어. 가난하긴 했지만 그 시절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주제는 아름다웠던, 가난하지만 아름다웠겠지. 유년 시절에 대한
해상과 근륜.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내유년의 7월은 이제 여름이지. 여름에 냇가에 잘 자란 미루나무 한 그루 솟아오르고, 미루나무를 떠올리면서 어때? 회상을 하는 거지. 또 그 위에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이 터져나갈 듯이 시각적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했어. 가득 찬 물들은 반짝이는 해수면에 담아 힘없게 흘러갔다. 찬 물은 뭐야? 이제 촉각이지. 근데 이건 공감각은 아니지. 찬물은 찬물이고 햇살은 햇살이니까 복합감각이지. 그냥 열거한 거야, 감각을.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라는 동요가 있어. 그 동요를 그대로 인용했지.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가 버리면은, 이거는 뭐야? 청각의 시각화지. 노래가 헤엄쳐가는 건 시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 달콤한 바람은 뭐야? 촉각의 미각까지. 바람을 촉각으로 느끼면 어때? 그걸 미각으로 표현했으니까 공감각이 많이 들어갔지. 미루나무 손들을 흔들어 차르르 내 겨드랑이에도 간지러운 새잎이 돋고. 이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거지. 이 미루나무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기도 해. 미루나무에 새싹이 돋는 걸 내가 이제 새싹이 돋는 것처럼 표현했지.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삐뚤삐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이건 뭐야? 물가에 미루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얘가 여기 비칠 거 아니야. 비쳤는데 이 물이 막 흘러가면 어때? 이 미루나무가 이렇게 삐뚤빼뚤 흔들리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달아나지마 미루나무하고 대화처럼 썼지. 여기는 귀에 들어간 물을 뽑으려고 햇살에 데워진 둥글 돌을 골라 귀에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허기는 뭐야? 배고픔이니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낮잠이지. 숙면할 때 숫자야, 낮 우자에다가 점점 무거워져 오는 눈꺼풀 위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 학교가 이제 분교로 돼 있는 작은 학교에 풍금 소리가 쌓이고, 풍금은 이제 페달 밟으면서 일으키는 피아노 같은 거지. 미루나무 그늘 아래 7월은 더위를 잊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7월이 더위를 잊은 게 아니라 내가 더위를 잊었지. 주객전은 거지. 나의 모습을 7월에다가 갖다 댔으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39페이지 355. 여기는 이제 짤막짤막 하니까 간단하게 하고 소절로 바로 들어갈게. 자, 355는 생각해. 어머니를 생각하는 노래지. 그래서 모와 모를 빗대, 호미와 낫을 빗대지. 호미는 날이 어때? 날카롭지 않지만 낫은 날카롭잖아. 그래서 낫은 뭐야? 어머니. 호미는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호미도 날이 엄마는 날이 있지만, 아버지도 날이 있지만 낫같이 들 리 없으면 낫같이 잘 될 수 없다는 거지.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야. 아바님도 어이여신만은 어버이지만은 미두어동성. 이거는 뭐야? 후렴구 내지는 영구지.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이것 통해서 고려가요라는 거 알 수 있지. 어마님같이 괴시다. 뭐야? 사랑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소님아, 아님이시여. 감탄사 들어간 다음에 님을 부르고 어머님같이 사랑하신 리 없으라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향가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 이제 감탄사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고려가요이지만 향가나 시조적인 특성이 좀 나타나기도 하지. 향가는 어때? 감탄사가 19채에서 낙구의 끝에 두 번째 줄에 들어가지. 그리고 시조는 보통 어때? 종장의 첫 세 글자에 감탄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시조나 향가와 유사성을 좀 가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봐.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고려가요는 분연체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분연체는 뭐야? 연으로 나눠져 있는 거, 혹은 분절체라고 하기도 하거든. 절로 나눠져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려가요가 보통 악장가사나 악합계문 같은 데 실려 있는데, 실려 있을 때 다 싣는 게 아니라 일부 부분만 잘라서 싣는 경우도 있대.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마 다른 면들이 있을 거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 한 부분을 잘라서 실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 기본적으로 고려가요는 분연체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전해지지 않는 것이 나머지 부분들이. 자, 3호곡은 이렇고 또 뒤로 가보자. 자, 오관산 한시집
실원 절구야. 기본적으로 당나라 때 우리가 절구라는 시라던가 율시라는 시가 정립이 됐지. 절구는 몇 줄짜리 한시야? 4줄짜리 한시고, 율시는 8줄짜리 한시고, 각각 어때? 5원과 7원이 있어가지고 5원 절구, 7원 절구, 5원 율시, 7원 율시로 돼 있고, 절구는 기승전결에 시상전결에 가지지. 율시는 뭐로 가죠? 수함경리를 가지고. 수함경리 특징이 뭐였어? 함년, 경년이 각각 대꼬를 이루고, 함년과 경년은 대꼬와 대비를 이루는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거를 잘 지킨 거를 성당시를 본다고 그러지. 당나라시가 가장 성행했을 때를 본다는 시 형태들이면 이거 잘 지킬 것이고,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 성당시를 본다지 않고 약간 파괴했거나, 아예 옛날 식에 따르면 고시라고 해서 이 줄을 안 지키는 한시들도 있기는 하지. 근데 이거는 뭐야? 7원 절구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 앞뒤로 해서 시상 전환이 나타나지. 자, 그래가지고 1, 2, 3행 그리고서 전 다음에 이제 4행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봐. 나무 조각으로 작은 당따개 만들어. 뭐랑 되게 비슷해. 정석과랑 비슷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부른 노래인데, 집게로 집어 벽에 회에 앉혔는데, 회는 이제 닭들이 앉아있는 요런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거가 이제 회지. 여기 위에 새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거지. 새가 이제 앉아있는다던가, 새가 앉아있는데 닭이라고 해보자. 닭 좀 통통하게 그래. 닭이 앉아있어. 자, 근데 이 닭이 나무로 만들었는데 얘가 울면은 어머님이 지는 해와 같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이다. 무슨 뜻이야? 어머님이 늙으시거나 돌아가시는 거를 이제 닭이 울면, 나무로 만든 닭이 울면 그래야 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늙기를 바라지 않는 거지.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소망은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가정해가지고 했는데, 모모의 제약까지가 이제 어때 배경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시상 변환에서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행 파트인 거지. 근데 그걸 반어적으로 얘기했지. 왜? 어머니 얼굴이 비로소 지는 해와 같으리 늙으실 것이다. 이건 뭐야? 불가능한 상황 해야지 늙을 것이다 라는 건 늙지 말라는 거니까. 반어법인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요거는 왜 오반산이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지명을 보통은 이제 한 시에서는 효도를 나타내는 시에서는 보통 그 사람이 살던 지명이나 배경을 이제 그 시 제목으로 찾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오반산이라고 한 건데,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지. 문총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이제 효도를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 제목을 쓴 거야. 그래서 오반산이라고 지은 건데, 실제로 제목이 없는 시야. 자, 그 다음에 오륜가. 오륜은 뭐야? 삼강오륜의 오륜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경기체가 형식이고, 경기체가는 뭐라고 했어? 뭔가 이제 플렉스하거나 과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국가의 어떤 국가라던가 어떤 교가 같은 느낌의 시들이라는 거지. 뭔가 우리 교가 같은 거 보면 우리 학교를 예찬하면서 뭔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단체의식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잖아. 그래서 이제 경기체가 계열들은 대부분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용비어천가, 이제 조선왕조의 건국 정당성, 뭐 상대별국, 사헌부의 어떤 정당성, 이런 거 노래하는 거란 말이야. 오륜가 하면 뭐겠어? 오륜의 정당성과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계몽적,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 거지. 근데 왜 경기체가라고 그랬어? 경기체가는 경기 어떠하니 있고, 보통 이제 경기체가와 악장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악장 계열은 좀 국가나 교가 같은 느낌이고, 경기체가는 이게 이제 형식 자체가 경기 어떠함이 있도록 끝나야지만 경기체가.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경기체가 형식의 느낌인 거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제 경기체가 계열이야. 그래서 그 경치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찬하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오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오륜에 대해서 예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현대어로 한번 보자. 음과 양이 나뉘고 위와 아래가 자리 잡혀지니 하늘은 높고 땅은 낮도다. 이제 세상의 이치를 얘기를 하지. 만물을 내고 백성을 좋게 하기 위해 대대로 성현들을 내셨는데, 성인과 현인들이 계속 태어난 거지. 하늘의 뜻에 의해서. 다음 페이지 보자. 인이애기와 삼강오륜, 떳떳하게 타고난 덕, 만고에 흘러가는 광경도 어떠합니까? 그 경기 어떠하니 이거가 이 부분인 거지. 또 복희, 신농, 황제, 요순 같은 여러 성인들이 법칙을 세운 모습이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것도 예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인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정치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 2장 부분은 뭐야? 이제 3강 5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2장은 뭐에 대한 거야? 효에 대한 내용이지. 자, 봐봐 5륜과 2장.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 같으니 나를 낳고 기르느라 고생하셨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효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젖먹여 기르시고 의리를 가르치셨으니 젖먹여 기르는 건 뭐야 이제 그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양육을 하고 의리를 가르치는 거는 정신적으로 가르친 거지. 정신적으로 키워서 은혜를 갚으려 하네. 맹종이 대밭에서 눈물을 흘리고 죽순이 나고 그러니 죽순이 나고 왕상이 얼음에 돋으리니 물고기가 올라왔으니 이거 다 뭐야 중국 고사들이지. 지극한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켰네. 아 늙은 분 공양하는 그 광경 어떠하냐. 여기가 이제 경기체가의 특징인 거지. 그 경기 어떠하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증자, 증삼, 민자 이거 다 뭐야 이제 그 효를 잘했던 사람들이지. 두 선생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면서 어때? 이제 그 고사에서 효를 행하는 모습들을 표현을 한 거지. 나머지는 이제 뭐야? 나머지 5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읽어보면 되고 이런 소설 한번 가보자. 김진애란 배경이지. 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요동반도고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제 침략을 하잖아. 대마도 거쳐가지고 이렇게 침략을 해 부산으로. 침략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한양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게 그래야지만 이제 이게 초설이 이해가 돼. 산맥이 이렇게 있지 우리나라가. 이게 소백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몰라요. 이쪽이 태백산맥. 네. 이렇게 튀어나온 게 이게 소백산맥이야. 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있는 게 뭐야? 경상도야. 그러면 경상도를 지나서 충청도를 지나가지고 한양까지 진격을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이 소백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가는 진격로를. 그러면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데가 3개가 있어. 하나가 세간 없는 고개 그래서 조령, 지금의 문경세제. 그 다음에 하나가 중령. 그리고 하나가 추풍령. 3개가 있어. 그리고 조령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충주야. 충청도, 충주와 청주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일본군 입장에서는 어디로 진격할까? 보통은 조령이 가장 핵심지이기 때문에 조령으로 진격을 하는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부산에서 이제 그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 진격로 제1진은 일로 들어갔어. 1진이 고니시. 2진 가토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령으로 넘어가. 중령이 아니라 축. 대나무 축. 일로 넘어가. 2진이 가토. 그리고 3진의 고로다나가마사가 초중령으로 넘어가거든.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3진 넘어가. 근데 이제 이때 희대의 저게 있지. 충주를 보면 충주시를 확대해서 보면 충주시가 이렇게 있고 강이 이렇게 흘러. 네. 여기가 이제 탄금대야. 우르기 옛날에 여기서 이제 그 탄금 가야금을 탔다고 그래가지고 탄금대인데 충주시 시내가 여기 이렇게 있고 이쪽에 언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뒤가 강이야. 그러면은 이제 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산맥이 있고 여기 넘어오는 이제 조령이 있는 거야. 소위 이제 문경세제. 문경세제는 관문이 3개가 있어가지고 되게 막기가 좋은 자리야. 근데 이제 최초에 이제 전쟁이 나고 나서 부산진이 함락이 됐을 때 한양에서 누구를 보내? 신립을 보내. 뭐 그 전에 몇몇 장수를 보내긴 했는데 신립을 최고 사령관으로 해서 보내. 신립은 원래 이제 그 여진족 때려잡던 장수야. 니탕계난이라는 난이 있었어. 그 전에 임진왜란 전에 여진족 니탕계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몇천 명을 끌고 내려온 거를 신립이 자기 정예기병대를 가지고 다 소탕을 해버려. 그리고 여진족 마을까지 가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공을 쌓은 게 이제 신립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총사령관 개념으로 파견을 한 거지. 외적이 온다니까 막아라. 라고 하고서는 이제 중앙에 오군영에서 병사를 모아가지고 주는데 실제는 잘 안 모였더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방어선을 칠 것인가의 얘기인데 사실 딱 생각하면 어디로 가면 될 것 같아? 여기 틀어막으면 될 것 같잖아. 네. 근데 그렇게 안 해. 어떻게 해요? 충주에서 싸워. 북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임진왜란 초반에 최대의 패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왜 이제 신립이 미쳐가지고 충주로 갔느냐? 그것도 충주 시내를 놔두고 탕정대 여기 배수진을 쳤다가 여기서 전멸해버리거든. 그래서 조선군이 초기 방어 체계가 그때 완전히 무너져버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뚫리고 나서 올라갈 때 처음 제대로 전투다운 전투가 있었던 게 이게 충주에서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임진강 방어선 뚫리고 그 다음에 평양 뚫리고 여기에서 이제 명나라군이 참전하면서 반격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초전에 제대로 이제 싸울 수 있었던 때가 여기 기습당했으니까 부산은 그렇다 치고 처음 제대로 중앙군이 와가지고 붙었던 전투가 탄동대 전투인 거지. 조선 입장에선 최초의 전투인데 거기에서 이제 왜 굳이 이제 조령을 놔두고 여기 중령이 있긴 했지만 축풍령은 좀 저 아래쪽이고 이 아래쪽이 축풍령. 왜 굳이 이 두 고개를 막지 않고 여기에서 방어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거야. 여기가 이 달천이야. 남한강 이 부분을 달천이라고 해. 중주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 그리고 여기 탕군대 여러 가지 썰이 있어. 여기 탕군대 가면은 이제 신립장군 그 동상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몇 가지 썰은 만약에 조령을 틀어막으면 중령으로 가토가 넘어오거나 축중령으로 고르다가 넘어왔을 때 여기서 포위될 수 있다. 혹은 병력을 둘이나 셋으로 나오면 병력이 분산돼가지고 지휘 통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충주시에서 이제 방어하면 되는데 왜 충주시에서 방어를 안 하느냐? 충주시가 방어하기가 좋지 않다라는 썰. 혹은 여기서 방어하지 않고 후퇴하려다가 잘못해서 여기서 일본군을 만나서 싸우겠다는 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 또 뭐 소설에 따라서는 막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 귀신에 홀려서 신립이 여기다가 진을 쳤다는 둥. 그래서 여기서도 이 소설도 이거 다루지만 신립이 왜 여기에다 했는지는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그냥 작가의 추측만 나오는 거지. 왜 굳이 여기에서 했느냐. 그래서 이제 고니시의 일진이 조령을 넘어와서 이 내용이요? 충주에서 싸우는 내용이었어요? 충주에서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충주에서 전멸당하고 난 다음에 왜 신립이 여기에서 쳤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요 핵심 전적기들이 나오고 왜 신립이 여기 막자고 건의를 했는데 그리고 처음에 이제 탕정대 근처에서 이제 진을 치고 여기 근처에서 훈련을 하다가 외적이 충주 근처까지 왔습니다. 보고도 받아. 근데 신립이 그 보고를 받고서는 아니 외적 여기까지 안 왔을 거야. 근데 왜 거짓 보고에서 병사들의 기세를 꺾고 그러면서 걔네들 두 명을 처형해버려. 네? 척후를 보냈던 사람. 그러니까 신립이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왜 신립이 그렇게 명장이었는데 이탕계현한테 그렇게 여진족의 상대로 잘 싸웠던 장군인데 왜 여기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의 소설인 거야 이게. 이해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임진왜란에서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 신립이 여기 놔두고 여기 가서 다 전멸을 시켜버렸느냐. 배수진 치면 어때? 퇴각도 못하잖아. 근데 신립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 왜? 기병대잖아. 신립이 가장 자기가 자신 있어 했던 게 뭐야? 기병이야. 여진족이 원래 기마민족이잖아. 근데 그 기마민족을 기병대로 때려잡았으면 얼마나 기병대가 셌겠어.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은데도 여진족 기병을 털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신립은 자기 입장에선 뭐가 가장 강점인 거야? 기마군수. 신립이 활도 잘 썼어. 그래서 군기병이 되게 강했단 말이야. 근데 군기병이 성에 틀어박히거나 요새에 틀어박히면 어때? 의미가 없잖아. 기동력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탕동대 앞쪽에 지금도 가면 다 논밭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싸움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 여기가 언덕이 여기서 지휘하면서 잘 내려다 보이니까 여기 앞에 평야에서 소탕을 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또 비가 왔어. 여기 다 눈이잖아. 어떻게 됐을까? 질퍽질퍽하지.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안 되고 처음 돌격했을 때 거의 반쯤 몰살 당한 거야. 다시 한번 두 번인가 세 차례 돌격을 하다가 조총병한테 싹 다 정렬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퇴각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다 빠져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가사의가 또 하나가 또 있어. 이 전투 직전에 진영을 바꿔. 그러니까 대열을 딱 갖추고 있다가 갑자기 대열 바꿔. 그래서
신대비 전투 직전을 바꿔버려. 아, 걔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한 미친 짓들을 많이 해서 여기서 완전한 패전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태각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이. 그 전투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꿈속에서 신림을 만나서 왜 그랬니?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지명들은 좀 알아둬야 된다. 자, 봐봐. 자, 만력 경자년 2월 만력제지 이제 명나라 신종 때 만력제는 이제 그 우리나라 명나라 이제 참전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명나라 황제가 임진왜란때 참전을 직접 지시해. 자, 파담자는 여기 나오는 윤계선의 이제 거기 보면은 윤계선의 호지. 그래가지고 파담자가 궁궐에서 습격한 지 여러 날이 되었다. 잠시만요. 윤계선이 누구예요? 신이? 이 소설 쓴 사람. 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실존 인물이야. 실존. 근데 다 이 꿈속에서 이야기를 써서 소설이 되는 거지. 선조 때 인물이지. 새벽에 승정원에서 임금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측근이나 5명을 불러서 밀봉한 편지를 내렸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나라가 상황이 어지러우니까 이제 5명한테 8도 중에 한 도식을 임명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문정 좀 그거 하고 와라, 살피고 와라, 탄광우리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아. 그래가지고 충청도 지방을 담당하게 된 거지 하필이면 파담자 윤계선이. 그래서 어디로 가? 충주 청주가 메인이잖아 충청도는. 그래서 충주를 갔겠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달천 상금대 뒤에 있는 달천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전쟁 끝나고 불과 10년도 안 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여기 뼈가 막 쌓여있겠지 물속에 막 시체 같은 거 다 썩어가지고. 근데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를 쓴 거지. 3편의 시를 써.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절구도 하나 쓰고 유시도 하나 쓰고 고시. 절구는 4줄짜리고 유시는 8줄짜리고 고시는 그 줄수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야. 90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이거를 보세요. 그걸로 봐도 되고, 그걸로 봐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슬퍼하면서 이제 시를 써. 거기 보면 절구는 옛싸움터의 푸른 몇 해나 새로 돋았나. 교방 여인의 꿈속에 잊히지 않는 사람이 왜? 거기서 많이 죽었으니까 여자들이 자기 남편 죽어서 그리워하고 있을 거 아니야. 비바람 불어오는 한식이래. 백골에 낀 푸른 이끼에 봄이 남았네 라고 하면서 봄이 하는데도 백골이 많이 있는 거야. 안타까워하는 거고. 또 요시는 까마귀 솔개 다 날아가고 물새도 둥지에 깃들였는데 모래밭에 해 떨어지니 길이 희미하네. 예전 일 생각해보면 부질없이 바라보다가 방초 이제 향기나는 풀이 무성한 것을 차마 못 보겠구나. 왜? 시체들이 많이 죽어있을 거 아니야. 갑옷이 강물을 메고 쇠여울은 목매어 울고 썩은 뼈는 들판에 쓰다여 월악산도 나자베네. 누가 장부 명성들이 읽지 못하나 누가 신립이 여진족 이탄계에 만든 명성을 그렇게 쌓아서 여기에 이제 총사령관으로 오게 된 거잖아. 그걸 한탄하는 거지. 신립이 총사령관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지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함부로 서쪽 정벌. 여기서는 잘못됐어. 원래는 서쪽이 아니라 함경도 쪽 동쪽을 정벌했는데 잘못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신립이 옛날에 여민족 투벌하던 일이 후회되는구나. 그때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총사령관이 안 됐을 텐데 이거야. 동물은 중력, 나물은 조력. 봐봐. 중력 여기지. 요 2개만 틀어막았어도 됐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잠시만요. 함부로 서쪽을 정병하기에는 일이 후회되거나 이거는 그 쓴 사람이 말한 거죠. 윤계선이 말한 거지. 그래서 이탕계한테 이제 여기에서 공을 세우게 돼서 여기 총사령관으로 오게 된 게 후회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령, 조령 혹은 충주는 우리나라의 천의 요충지. 왜 중령, 조령, 충주 놔두고서 청금대로 갔느냐 이 얘기인 거야. 누가 벌판에 운조진을 치게 했냐. 벌판은 여기 청금대학교 이 벌판에 친 거지. 운조진은 이제 뭐 어린진 그래가지고 이제 돌격형 짓는 형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왜 치게 했나. 장군이 밤에 그리 명령하였다. 신립이 그렇게 명령해서 쳤는데 결국 전멸한 거야. 배수진친 1만 군사 속수무책으로 다 죽었으니 천년 후의 사람을 폐웅호가 겹쳤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황해도 웅진이라고 그러지. 거기 보면은 윤계선이 이제 그 저기에서 자천돼가지고 회음으로 갔다고 해서 회음후라고 자기를 쓴 거네. 천년 뒤의 사람을 회음후가 그르쳤네. 잠깐만. 거기 보면은 아니다.
그 회음로 거기 네. 회음로가 한신이거든. 한신은 그 한나라 유방의 이제 장수였잖아. 나중에 토사구팽당하는 네. 이제 전국 통일하고 나서 그 사람 죽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배수진을 쳤어. 그러니까 원래 병법에서는 물을 뒤에 놓고서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래. 태각할 때 태각 못하고 다 죽잖아. 근데 한신이 배수진을 최초로 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배수진을 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병사들이 도망갈 수 없어서 죽으림을 다해 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제 한신이 배수진을 쳤고 실제로 성공했지. 한신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수야. 근데 이제 암살당하지 나중에. 그래서 이제 회음호 한신의 그걸 고사를 본받아서 신립이 여기다 배수진을 친 거잖아. 그래서 회음호 때문에 어때? 천년 뒤에 신립이 이걸 따라서 배수진을 쳤다가 싹 다 죽였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회음호가 부딪혔네라는 표현이 그거지. 임금이 서쪽으로 피한 줄도 모르는 채 무슨 뜻이야? 선조가 도망갔지. 그 평안도로 달천가의 백골은 말없이 썩어가네. 뼈가 썩은 건 애석하지 않다만 우리 임금의 의식, 옷과 식량을 허비한 게 한스럽구나. 무슨 뜻이야? 병력을 이제 거기다 증원하느라고 옷과 음식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된 거잖아. 맨몸으로 강 건너는 필부의 용기도 못된 것만. 무슨 뜻이야? 맨몸으로 강을 건너서 넘어오는 용기조차도 못 된다는 거지. 신립의 상황이. 사람들은 병법이라 칭찬하니 가스로운 일. 무슨 뜻이야? 배수진을 병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스롭다라고 하면 신립을 까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런 노래를 지었어. 그러고서는 이제 파담자가 돌아가서 임금한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황해도 지방에 이제 현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내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이 달천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귀신들을 만나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다시. 자, 암행어사 상황 끝났지. 충청도 다 돌아갔어. 그 다음에 한양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야. 임금한테 보고하고 나니까 어때? 이제 잘했구나 그러고서 또 있다가 황해도 지방, 요 지방에 이제 현령으로 부임을 받아.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고을 다스리고 있다가 거기서 잠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달천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귀신들을 만나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죽은 사람들이 거지. 죽은 그 전년 그 예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걸 만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 91페이지 전개에 보면 하남자가 돌아와 있는 게 보고하고 몇 달이 지나서 화산의 수령으로 가게 되었대. 화산이 황해도에 있는 고을이지. 고을이 한가로워가지고 이제 막 있다가 꿈을 꾸지. 거기 보면 비몽사몽간이라는 표현 나오잖아, 10번에. 비몽사몽간의 꿈속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뭐 질풍 소리가 갑자기 나면서 1만 명의 장정이 이제 오는 것이 보이지. 이게 이제 그때 죽은 1만 명인 거야. 꿈속에서 온 거지. 좀비 같은 모습으로 막 몰려와. 그 6페이지 보면. 자, 파담자가 이제 정신을 바싹 차리고 보니까 목을 송년했어. 왜 그래? 장정들이 오는데 머리가 없는 자, 오른팔 달린 자, 왼팔 달린 자, 왼발 달린 자, 막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 그래? 거기 보면은 대화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 원하는 사람 있잖아. 누구에 대한 원하냐? 신립. 왜 그따구로 지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지. 달 받고 바람에는 이 좋은 밤에 그냥 보내서야 되겠나? 한바탕 이야기로 오늘 밤을 보내세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자기네들끼리 시리즈인데 살아서도 쓰이지 못했거니 죽어서 무엇해가 무슨 뜻이야?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뜻이야. 신립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거늘 나를 죽인 자는 누구인가? 길러준 나라의 주권을 나라의 일을 위급해가지고 거기 나갔는데 장부가 한 번 죽는 거야 애석하지만 한스러운 건 장군의 경솔한 말 때문에 신립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지.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말기를 나누다가 93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 너무 째띠하게 보이지 말게. 속세에서 오신 손님, 파담자지? 윤계선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듣고 있으니 그랬더니 이제 파담자가 깜짝 놀라서 나가서 인사를 했지. 숨어있다가. 그랬더니 귀신들이 알아채지. 그때는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분 아닙니까? 꿈속 말고 원래 그 전에 암행어사 갔을 때 충주 가서 시지였잖아. 그때는 우리에게 주신 시를 삼가 잘 받았습니다. 고시와 요시는 풍자의 의미가 깊고 왜 그러냐면 신립을 깠으니까. 그리고 절구는 처절해서 참아 읽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건 이제 슬픔을 노래했으니까. 이른바 귀신을 울린다는 것이 바로 그 시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밤이 어떤 밤이기에 분자, 이제 윤계선을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을 당신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일은 구름과 같아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 이야기만 할 테니까 세상에 전해달라는 거. 자기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는 거야. 장수는 3군, 전군, 후군, 중군 해가지고 군 전체를 통솔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병사는 장수한 사람의 통계에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만약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면 이게 망친다라는 건 신립이 망친다는 얘기지. 충주의 지세는 실로 남쪽 지방과 접한 요충지이고 조령, 문경세제 쪽은 하늘이 준 최고의 요새이며 중령은 믿고 의지하기에 충분한 지역, 즉 조령과 중령만 틀어막아 써도 됐는데 이 때문에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1만 병사도 뚫지 못하니 저 험하다는 축도, 총나라로 가는 길보다도 험하고 100사람이 요새를 지키면 1,000사람이 지나갈 수 없으니 그 좁다고 험하다는 정형구보다도 험준하고 또 나무를 베어다가 목재를 만들어 바위를 늘어 세우면 북방의 군대가 어지러우며 남방의 구슬픈 소리가 여기까지 흘러올 수 있겠습니까? 그 외적이 침략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지. 편안히 앉아서 필요한 적을 기다리니 충분히 이겼을 것인데 근데 애석하게도 신립은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기 위험을 세워 제 고집만 부리며 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김종사, 김영울이라는 이제 종사 그 직책 이름이야. 청이 어찌 근거가 없었으면 김종사는 뭐라고 해? 이제 중령이랑 조령에서 지키자라고 해. 근데 그거 거절하고 또 이순변도 어때? 이순변도 그러면은 들판에서는 당하지 못하니까 충주성에서 지키자고 해. 아니면 퇴각하거나. 근데 그것도 거절해. 그래서 이제 신공은 신립은 기다렸지 않고 자기 억측만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지. 신공이 이렇게 말했대.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에서 내린 적은 거위나 우리처럼 걸음이 무거울 것이고 이틀 일기를 하루에 달려왔으니 적은 개나 돼지처럼 생략이 없을 것이다. 사실 되게 빠르게 진군했어. 이제 그 외적이 전투를 하면서 진군한 속도 중에서 전쟁사에서 거의 최고 속도로 진군을 했거든. 아, 신입 반탈? 그렇지. 이 한양에서 원래 왜 그러냐면 외적의 목표는 한양에서 선조를 붙잡아버리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거든. 여기까지 한 달 만에 올라와. 부산에서 한양까지. 이것도 걸어오는 게 아니라 전투를 하면서 보병이 진군한 속도 중에 최고의 속도야 이게. 신기하다. 근데 이제 그걸 중간에서 막은 거잖아 신립이.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둘러서 올라왔으니 얘네 제대로 싸우겠냐. 그리고 우리 기병대가 있는데 평양에서 한번 회전해가지고 작살을 내놓으면은 쟤네 먹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사실 이제 요새에 틀어박히지 않고 그렇게 싸웠을 거야.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해 신립이 기병대를 끌고 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런 적이라면은 넓은 벌판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박살낼 수 있거든. 기병이 자기 있는 분야니까 여진족도 토벌한 기병대 때 그러면서 무엇하러 높은 산 험준한 고개의 군사를 두 개, 조령과 중령으로 나누어서 지킨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마침내 탕금대로 물러나서 진을 치고 용추 물가에 척후병을 보낸 뒤 거듭 자세히 명령하며 북을 울리고 오위의 군사들에게 재갈을 물렸습니다. 즉 무슨 뜻이야?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지. 용추는 지금 보면은 이 충주시로 다이천이 이쪽으로 이제 용추라는 문이 하나가 흘러 이쪽으로 척후병을 내보냈는데 척후들이 와가지고 외적이 벌써 도착했습니다 했는데 뭐 벌써 도착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얘를 죽여버리거든. 그냥 신입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 싸우던 장소가 갑자기 임진왜란에 당해서 저런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대의 미스터리인 거예요 임진왜란 이게.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자 아무 이유 없이 군대를 놀라게 한다는 목을 베는 건 손자의 방법이고 사지의 분기에 아사할 수 있다는 건 한신의 계획과 같은 대책이지만 병사를 놀라게 하는 놀라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손자가 말한 것이고 배수진을 치면 살 수 있다는 게 한신 아까 회음무 한신이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 신궁의 용병술은 교주고술 수주대토 이거는 뭐야 거기 보면 교주고술 이제 고지식하고 수주대토도 고지식하다는 거지. 그래서 김효원을 죽이고 안민의 목을 벤 거는 뭐야? 이거는 이제 병사를 놀라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죽였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어때? 이제 배수진을 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일이니까 더욱 가소로운 일들은 군사들이 서리빨 서린 큰 칼과 햇빛에 번뜩이는 긴창을 휘둘러 성강을 일으키고 번쩍 뛰어올라 성난 함성을 지르는데 전투 직전에 진법을 바꾸고 그러니까 어때? 이제 갑자기 또 진영도 바꿔버렸다는 거지. 군대를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뭐야? 병사들은 충분히 잘 싸울만 했던 병사들인데 신립이 엉터리로 해가지고 다 죽였다는 거지. 사실 이제 뭐 나중에 전쟁사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막 병력이 잘 모이지도 않았고 정예군도 아니었다는 얘기들이 많아. 그래서 신립이 좀 무리수를 뒀던 것도 있고 배수진 핑계에 병사들이 도망갈까봐 도망가지 못하게 배수진을 쳤다는 썰도 그래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정예기병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이어서 병사들이 도망가지 않게 하려고 배수진을 쳤다는 얘기도 있어. 왜 뭐래? 응? 심리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한신도 그렇게 했었거든. 아 한식으로. 병사들이 도망갈까봐,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병사들은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들려면은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싸우면 아 되거든. 그러려고. 근데 역으로 이제 한번 그 사기가 꺾이면은 물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다 죽는 거지. 맞아요. 무한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진은 원래 무한면도 그 전략이야.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게임 밑에 좀 불세출의 재료, 불세출이라는 세상에 나온 적이 없을 것 같은 비교할 것이 없는 재료로 공을 세웠다더니 무슨 뜻이야? 이탄계인한테 그렇게 공을 세웠다더니 여기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지. 자, 그랬는데 잠시 후에 뭐가 나타나? 신립이 나타나. 시리에 빠진 한산에. 신립. 정말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신립이 나타나서 자기의 훈련을 해. 뭐라 그래? 고아가 된 자식들과 과부가 된 아내들의 원망이 모두 나 한 사람한테 모였군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오늘 내가 변명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 뭐야? 저는 본래 장수집단의 후예이고 기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기호는 소를 삼기만 하고 말 달리기를 잘하고 또 3대가 장군을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모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장군, 아버지도 장군, 나도 장군이었는데 3대가 장군이면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옛 고사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르고서 병법을 배워서 장수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의도한 건 아니다라는 걸 변명하기 위해서 좀 이제 그런 그러니까 내용들을 그게 거지. 자기가 장군을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런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장군을 했던 게 잘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장군을 하면 안 됐었는데.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한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옛 고사에 보면은 3대째 장군하면 그 집은 망한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게 내가 3대째 장군을 해서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자기 이제 변명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활도 잘 썼다고 이광의 활솜씨를 이었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현명한 임금께서 제 재주가 잘못 알려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임금께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외람되의 병경을 지키는 장수를 시켰고, 북방의 여진종이 준동하던 시절에 설정로서 이것도 잘못돼서 원래 북동쪽 함경도 이쪽이야. 우뚝 성을 쌓고 한 칼로 번개처럼 내리치어 적의 우두머리 이탄계를 소탕을 해서 어때? 그 이름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다. 장로의 이름만큼 두려워하여 강동의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이목의 의세에 굴복하. 이거 다 중국 고사들이지. 장로 같은 경우는 삼국기에 나오는 유명한 장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거야. 임금의 칭찬을 받고. 근데 병정에 적이 침입하여 석 달 동안 봉화가 그치지 않아. 이거는 석 달은 비유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당나라 두보의 시에 보면은 석 달 동안 봉화가 그치지 않으니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실제로는 저거 한 달도 안 된 거잖아. 임진왜란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참 전거니까. 석 달 동안 봉화가 그치지 않아서 임금께서 수레를 밀어주시니, 임금께서 이제 이제 사령관으로 유명해가지고 이제 권한을 주시니 싸움터에 죽겠다고 맹세를 하고서 이제 병력을 이끌고 내려왔다라는 거지. 오랑캐의 실태를 꿰뚫어보고 군대를 운용하는 일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쉽게 여겨서, 그러니까 방심했다는 거지. 처음에는 적장에 매너께를 드러내고 갑옷에 채찍질을, 그러니까 항복받아가지고 포로를 잡아서 혼내줄 그런 생각만 했다는 거지. 그래서 문을 열어 적을 끌어들였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령 공령에서 맞지 않고 앞마당으로 끌어들인 걸 생각을 못했다는 거지. 자기가 실수했다는 얘기. 자기가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날 사람의 가르침을 잊었고, 적의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법군의 아들 조과일과 같이 이제 고사들을 인용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은 해.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지키기만 했어도 이겼을 텐데 그걸 못하고서 결국엔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니 나홀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강물에 빠져죽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항우는 산에 뽑을 힘과 온 세상을 뒤덮는 기계를 가지고 백전백승했지만 결국에는 오방에서 죽었고, 제갈공명도 어때? 삼국 통일을 못 이뤘지. 그런 실패한 장수들한테 자기를 빗대면서 어때? 나도 이렇게 실패하게 됐는데 이게 다 뭐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하늘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 요소는 임금께서는 나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 임금의 잘못은 아니다. 유교적 가치가 안 된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는 운명적인 거였다. 내 잘못도 있지만 하늘이 어떻게 운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사과도 하면서 그냥. 사과도 하지만 내 잘못도 있지만 운명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임금님 잘못은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용계선한테.
윤계선 있어요. 같이 싸운 사람인 거죠? 아니야. 그 이웃 사람이야. 선조 때 그냥 거기 보면 봐봐. 거기 나오잖아. 주석 봐봐. 89페이지까지. 윤계선은 조선시대 홍문 관수찬 1577년생이야. 그러면 임진왜란 때 어때? 10대야. 그러고선 어때? 선조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1597년에 딱 정유재란 시작할 때 급제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표세 자리에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직 어린애였던 거지. 한 중학생 정도 임진왜란 시작할 때는. 왜 얘한테 왜 그래요? 꿈속에서 윤계선이 그냥 자기가 적은 거지. 아무런 사이가 아니고? 아무런 사이도 아니야. 근데 이제 윤계선이 자기가 충청도 그 뭐야 암행어산에 갔다가 이 탕군대 전투 배경을 보고 나서 시를 읽었는데 이 소설이지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때 죽었던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오케이. 신립의 변명을 듣고 있는 거지. 네. 자 그래가지고 신립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보면 잠시 후 곁에 있던 한 사람이 눈썹을 휘켜 올리고 흰공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이미 이렇게 된 거 해봤자 뭐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다가 우리들 이제 즐거운 놀이나 한번 구경하고 가시라고 윤계선한테 얘기해. 그 즐거운 놀이가 뭐냐 했더니 사람들이 막 이제 또 잔치를 하면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지만 다 죽은 사람들이 쭉 나와 여기 보면은. 네. 그 옆에 보면 대장군이 이순신이고 거기 보면 쭉 나오지 봐봐. 조석에 보면 대장군 충무공 이순신 고첨기는 이제 고경명이라는 사람인데 첨기는 그 직책 이름이야. 최병사도 직책 이름. 최경회 다 이제 임진왜란 때나 정유재란 때 죽은 사람들이 쭉 나오지 공을 세우고서 이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잔치를 벌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쭉 나와 일본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한 편씩 시를 다 지어. 없어요. 응? 나 그건 목숨기 다 뺐어. 본문과 페이지 없는 부분이라서 시를 짓고 중략 쳤어. 다시만 나와서.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한 몇십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시를 짓고서 네. 잠깐만요. 여기인 거죠? 네. 여기 봐봐. 여기도 주석 쭉 나오잖아. 누구.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또 다 시를 지으니까 얼마나 길겠어. 그 부분 중략 쳤어. 어차피 안 나올 거라서. 그러고 나서 이 시를 다 쓰고 나서 파담자도 마지막으로 시를 쓰거든. 그래서 절정에 보면 파담자가 시를 써서 올리자 좌중 사람들이 무릎을 치고 탄식하면서 시를 참 잘 썼네 라고 이제 칭찬을 해. 또 다음 페이지 가봐. 자 그래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은 재주가 있으니까 만약에 전쟁 때 참전했어도 충분히 공을 세웠을 겁니다 하고서 이제 칭찬을 한 거를 감사히 받다가 잠에서 깨지. 잠에서 깨기 직전에 누구를 봐? 그 결말에 보면은 사람들과 뻘뻘 웃으며 원균을 조롱하고 원균을 보지. 원균이 뭐예요? 그 이순신 모함해가지고 이순신 쫓아내고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에 올랐다가 실천장해전에서 조선군 수군 전부 전멸시킨 사람이 원균이잖아. 알아? 무슨 소리였어요? 원균이 여기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원균이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이순신은 알지? 근데 이순신은 알아요. 자, 임진왜란이 시작할 때 이순신이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수군이 있어. 삼도 수군이 경상 우수사, 경상 좌수사, 전라 좌수사, 전라 우수사에서 이게 원래는 이제 4개가 있고 충청도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뭐 이혁기, 이순신, 원균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이제 경상 좌수사, 뭐 전라 좌수사, 전라 우수사 뭐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순신이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이거 총사령관이 돼 수군에. 근데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정유재란쯤 해가지고 이순신이 이제 그 부산으로 출격해가지고 왜군에 이제 보급선을 끊어버렸으면 하고 선조가 이제 명령을 내는데 이순신이 딱 그게 부산 앞바다는 나가면 거기 섬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일본 애들이 빨라가지고 거기서 전멸당해서 딱 좋은 자리인 거야. 안 가. 계속 안 가니까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해서 백의종군 시켜버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고문받고 막 그러잖아. 왜 일본의 명령을 어겼느냐. 원균이 나쁜 사람이네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 근데 임진왜란 때 이제 그 공신 중에 목록에는 들어가. 잘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 공은 있다는 거지. 전쟁 때 싸웠으니까 많이. 근데 이제 얘 최대 패전은 뭐냐면 조선군 3대 패전 그래가지고 조선군이 역사상 가장 최악으로 패전한 것 중에 최악의 패전이 원균이 일으킨 패전이거든. 뭐예요?
이순신 제거하고 난 다음에 삼도 수군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수군들 있잖아. 조선 그 최강의 수군들 그걸 7천량에서 싹 다 전멸시켜. 왜 그래요, 그는? 근데 이제 너무 자신했지. 이순신이 항상 이기니까 우리 조선 수군 대충 싸워도 이기겠거니 생각을 했던 거지. 빌런이네, 빌런. 근데 배가 워낙 튼튼하기도 해. 근데 조선 수군 배가 단점인 거야. 속도가 느린 대신에 튼튼하지. 그러니까 일본 배가 치고 빠질 수 있는 넓은 바다에서 싸우면 안 돼. 부산 앞바다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순신이 글로 안 간 건데 얘는 이순신 임금날 안 들어요. 모함 했으니까 원균이 통하는 걸 올라가면 부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긴 섬이 많지. 다 여기서 싸워서 이긴 거야 조선 수군이. 근데 일로 나가라고 한 거야 부산 앞바다로. 저기가 보급무니까. 빨리빨리 못 움직이니까 좁은 데서 죽여야 돼. 좁은 데에서 몰아넣고서 스포로 쏴서 죽여야 되는 건데. 뭔지 알겠다. 이게. 그러니까 하객진 펼치고 막 그러면 스포로 쏴서 죽여야 되는 건데 몰아넣고서. 근데 넓은 바다 나가면 어때? 일본군이 치고 빠지겠지. 뭔지 알겠다. 그래서 얘를 지금 원균 얘기가. 원균이 거기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균도 귀신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도 결국엔 7천량에서 죽거든. 그래서 원균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 이순신 모함하고 나서 자기가 수군 통제사 돼가지고 보니까 지가 나가도 죽겠는 거야. 원균이요? 그러니까 지가 그 청사령관 가기 전까지는 일단 이순신 모함에서 제거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선조가 또 싸우라고 계속 하기까지 나가서 안 나가. 원균도 자기가 거기에서 죽겠는 거야.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하도 빡쳐서 선조가 그래서 권율이 이제 최고 사령관이었거든 일본. 걔를 보내서 원균을 군장에 쳐버려. 나가라고 명령을 안 듣는다고. 근데 원균이 군장을 맞고서 나가. 그럼 거기 7천량에서 전멸을 해버려. 뭔지 알겠다. 그래서 이제 명량이 뭐야? 그렇게 7천량에서 전멸한 수군에서 12척이 남아있습니다가 그거야. 거기에서 이제 7천량에서 싹 다 전멸하고 배설이라는 사람이 딱 12척 이끌고서 퇴각을 해. 간신히 살아 돌아가. 그래서 여기에서 밀려서 여기까지 간 거잖아. 그 명량해전 배경이 여기야. 여기가 뚫리면 이제 한양까지 가는 거야. 일본군이. 근데 이거를 12척으로 막은 게 이제 명량인 거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복귀했을 때 원균이 싹 다 해서 여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 싹 다 죽고 딱 12척 남아있는 거 가지고 막은 거야. 저기서. 멋있다. 그래서 이게 명량이 영화로 제일 처음 나온 거잖아. 명량이 제일 이제 어중간한 시기거든? 딱 임진왜란 중간 시기야. 근데 이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한산에 맞추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노량을 만들었는데 노량은 망했지. 이게 가장 상징적인, 전 세계 해군사에서 가장 뛰어난 승리잖아, 저게.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역사상 최악의 패전이 원균,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근데 여기 보면 원균은 이제 되게 무시하는 부분이 나오네. 결말 바로 위에 봐봐. 파장내가 작별하고 내려오는데 긴 강가에 목이 긴 손뼉을 치며 웃고 있었어. 이유를 모르니까 통제사 원균을 놀리는 거지. 원균이 살이 쪄서 배가 불룩하고 입은 삐뚤어졌으며 얼굴은 흑빛이었는데 엉금엉금 기어 나왔으나 배척당하는 거지. 이 사람도 이제 나름 거기서 공을 세워서 충신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리니까 강가에서 이제 그때 당시도 원균은 이제 좀 그런 사람으로 찍힌 거지. 원균을 조롱하다가 잠에서 깨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직책 이름으로만 들어서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순신이구나, 그리고 고경명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이제 뛰어났던 사람들을 다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나는 거야. 이게 달천몽요. 뭔지 알겠어.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머지는 풀어봐. 네.